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합니다. 네,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로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부 성승환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어느덧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 임기 시정연설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추경을 포함해서 이번이 총 6번째 시정연설이 됩니다. 네. 취임 이후에 매년 국회를 찾아서 다음 연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국회에 당부를 했었는데요. 일단 가장 처음이 이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네. 2017년 6월 취임 직후죠. 그때 첫 시정 연설을 했는데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 국회에 협조를 좀 당부를 했었고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그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입니다. 17년 11월에 했고 이때는 이제 국가 역할론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가 있고요. 예. 2018년 11월에는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론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에는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이 같은 걸 좀 강조를 해서 북한 문제부터 우리나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제 방역 안정 그리고 경제 반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연설은 임기 중에 이제 문 대통령의 9번째 국회 방문이 됩니다. 일단은 6차례 시정연설 외에 2017년에 취임식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 대표와 회동이 있었고 그리고 21대 국회 개원연설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이 9번째 국회 방문이 됩니다. 예. 예. 마지막 시정연설인데 의미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정연설이라고 하면은 그 이듬해의 그 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당부하는 동시에 국정 전반에 대해서 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는 자리가 되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 정부의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5월 이후부터는 다음 정부가 사용하게 될 예산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문 대통령이 지난 9월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장단을 초청을 해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절반 이상은 다음 정부가 사용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여야를 초월해서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좀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이제 국회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특히나 이제 역대 대통령이 마지막 시정연설을 한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특히 왜냐하면은 지금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5월에 이제 대선이 치러졌지만 보통은 12월에 대선이 치러지잖아요. 예. 근데 시정연설은 보통 10월에서 11월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선 전국이 한참 굴러가기 때문에 사실은 총리가 대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첫 해에만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을 했고 나머지는 다 총리가 대독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4년 연속으로 방문을 해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개헌을 던지면서 사실상 조금은 내년 예산을 설득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좀 이제 개헌의 블랙홀로 좀 빠져드는 그런 전국이 펼쳐지기도 했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으로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을 한 것을 좀 의미를 한번 짚어본다고 하면요. 네. 사실은 측근 비리 등으로 인해서 역대 정부들이 임기 말에 사실상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상을 다들 피하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와 다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를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어찌 보면은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런 말년 없는 정부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원동력이 결국 지지율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와서 연설하는 건 역시도 그런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 당당한 행보다라고 청와대 측에서는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시정연설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 위주로 시정연설을 했는지 정리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시정연설은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예측해 본다면? 사실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이. 이게 예. 좀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측을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아무리 이제 뭐 국정 전반을 설명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네. 결국의 시정연설의 목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처리를 그리고 어떤 식으로 편성을 했는지를 좀 설명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당연히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위기 극복 정부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성과를 상당히 좀 강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특히나 이제 문 대통령이 코로나 국면에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
이제 그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위기가 상당히 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소부장 그런 강화, 그러니까 자립이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점을 또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특히나 글로벌 공급량의 지편이 되면서 국제 무역 질서가 급변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또 대응을 해온 점 거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많이 방점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전 세계적인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K 방역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우리가 이제는 일상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예. 네. 특히나 이제 이 같은 위기들을 또 발판으로 삼아서 결국에는 이제 선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체력을 갖게 됐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고 그리고 이제 또 탄소 중립이라든지 또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또 피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로 보이는데요. 예. 특히나 문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그 현장 행보를 이어온 거를 보면은 좀 그 우주 강국을 네. 강조를 하고 또 수소차 그리고 풍력 발전 이런 식으로 해서 탄소 중립을 통한 또 이제 그게 한국판 뉴딜 안에 그린 뉴딜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예.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선도 국가로 나아가면서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데 있어 주도권을 쥐겠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포용적 회복 의지도 재차 좀 강조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올해 모든 그 문 대통령의 메시지의 화두가 포용이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데요. 예. 문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지난 8월 31일에 그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확장적 재정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한 바가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적극 재정으로 인해서 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특히나 포용적 회복의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신년사를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면 그때 당시에 회복, 포용, 도약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던졌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 회복과 도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화두지만 포용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편향하는 데 있어서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문 대통령은 수차례 이제 강조를 해온 것이 코로나 이전에도 어떤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기가 닥쳤을 때 결국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있어왔기 때문에 그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포용적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수차례 강조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나 지금 정부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메시지가 포용적이라는 것에 굉장히 좀 방점이 많이 찍히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단계적 그리고 포용적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한 바가 있고 예. 특히나 이제 김 총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함께 어루만지고 다독이는 포용적 회복의 길을 열어가겠다. 이같이 언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그런 메시지가 방점이 좀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박수는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임기 마지막 시정 연설을 조금 전 마친 문 대통령 이제 인사를 하면서 퇴장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게 피켓을 들고 있어서 악수를 또 안 해주는군요. 예. 야당 의원들과도 인사를 하고 네. 박수를 하면서 나오는 모습 다시 한번 협치를 당부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매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을 했고요. 이번이 임기 마지막입니다. 지난 시정연설과 좀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 당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국회에 감사를 표하는 시정 연설이었다는 것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다. 예.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했고 그리고 6번의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사실 문 대통령의 그 5번의 시정 연설에서도 예. 이런 표현이 있지는 않았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역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내용도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안정적 방역 그리고 높은 백신 접종률을 토대로 해서 11월에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라고 하면서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이 공식화를 한 거죠. 그런 부분도 눈에 띄고요. 예. 특히나 이제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또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국민들이 궁금해할 일상 회복의 모습을 그려줬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복지 시설도 정상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 취약계층의 돌봄 문제 역시도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포용을 강조했던 것과 맥이 닿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 지침은 유지를 하면서 예. 지속 가능한 방역 그리고 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해 나가겠다라고 했고요. 또 눈에 띈 것이 이제 손실보상법에 제외된 업종들에 대해서 국회가 지회를 모아준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면서 좀 논의를 좀 해달라고 좀 요청을 한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 부동산 문제로도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언급이 좀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문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은 앞에서는 이제 그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좀 짚어줬다고 한다면은 중반 이후부터는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과제들 그리고 후반에서는 좀 아쉬웠던 점을 언급했다라고 좀 평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초고속 성장의 이면에 그늘이 많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저출산이 심각하고 노인 빈곤율과 자산율, 산재 사망률은 사실상 우리의 이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자 개혁 과제다. 대장동 특검,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다 있겠죠. LH 문제라든지 예. 그리고 개혁 과제라고도 언급했다는 점. 그리고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 그리고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부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고요. 특히나 이제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말년 없는 정부를 좀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예. 임기의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어떤 정책들을 펴나가고 또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좀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북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북핵 위기를 정권 초에 이제 북핵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평화의 문을 여는 이제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 네. 사실은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역사적인 또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성과가 있으면서 평화의 물꼬를 텄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자평을 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대화는 미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 나아갈 부분들이 많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한미 간에 어제 이제 성김 특별대표가 들어와서 한미 간의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28일에 출국을 해서 이제 로마에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을 또 그 면담을 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교황의 방북 여부가 좀 논의가 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네. 그걸 고리로 한 한미 간의 이제 종전 선언이라든지 그 좀 지금의 이제 약간은 교착 상태인 남북 북미 이런 대화 국면을 조금 더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메시지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시정 연설 정치부의 성승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